당신 내가 이 회사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몰랐나 보네? 남편의 불륜과 횡령 사실을 알고도 10년간 헌신했던 아내, 그녀를 그저 순진한 가정주부로만 여기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오만한 남편. 하지만 남편이 결코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죽은 시아버지로부터 남편의 회사 지분 40%를 물려받은 2대 주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충실했던 가사도우미가 남긴 단서 하나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내.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밀하고 통쾌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는 오만한 남편의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녀의 짜릿한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 황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10년간 8번이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월급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그만두시던 날 저는 그녀를 서울역까지 배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뒤돌아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침대 밑 마룻바닥 아래에 뭔가가 있어요. 꼭 혼자서만 보세요. 절대로 사장님께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역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쉴 새 없이 열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타일 바닥 위로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인파 속에 서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는 지난 10년간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최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때로는 그녀가 남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할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던 낡은 회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주머니의 눈빛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슬픔도 홀가분함도 아닌 마치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개찰구 앞에선 아주머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고향 도착하시면 꼭 전화 주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두어 걸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숨을 죽여야만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침실 침대 밑 마룻바닥 아래에 뭔가가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혼자서만 보세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우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캐리어를 끌고 개찰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인파는 순식간에 그녀의 모습을 삼켜버렸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 여사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투로 제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 38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는 꽤 운이 좋은 여자입니다. 남편 김진우는 건설 자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꽤 번창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강남의 150제곱미터 약 4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점심에는 장을 보고 저녁에는 식사를 준비하고 가끔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삶이지만 그 평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는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10년 전 제가 아들 민준이를 막 낳았을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는 유독 키우기 힘든 아이였습니다. 밤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어댔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 역시 아이를 안고 함께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시골에 사는 친척 한 분이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아주 착한 사람이야. 저는 거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시라고 하세요. 다음 날 최 여사님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까무잡잡한 피부, 작은 체구였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청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아기 좀 안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손을 깨끗이 씻고 제 품에서 민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민준이는 거의 즉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어서 주무세요. 제가 아기 보겠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지시면 누가 아기를 봅니까? 저는 내리 5시간을 잤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그렇게 길게 자본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보니 민준이는 아주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오이 무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로 단 한 번도 누가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최 여사님은 1년, 2년, 그리고 3년을 우리 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렀습니다. 아주머니의 첫 해의 월급은 150만 원이었고 연말에 저는 보너스로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 많아요. 사모님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럴 자격 충분해요. 그 후로도 저는 월급을 200, 250, 300만 원으로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남편은 가끔 불평했습니다. 가사도우미한테 뭘 그렇게 많이 줘.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냥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사실 제 마음속으로 그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3살 때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운전대를 잡고 저희 모자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사람이 바로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교통법규보다 아이 목숨이 먼저죠. 민준이가 낳자 저는 아주머니에게 보너스로 300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돈을 받은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너무 잘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최 여사님은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전까지 늘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긴 설명도 없이 그저 사모님 저 시골로 내려가야 합니다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까지 배웅 나갔을 때 그녀는 그 기묘한 말을 남긴 것입니다. 침대 밑에 무언가가 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파트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학원에 가 있었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익숙한 공간에 놓인 커다란 침대. 저녁 햇살이 나무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 및 마룻바닥 아래에 뭔가가 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룻바닥을 하나씩 두드려 보았습니다. 톡, 톡, 톡. 대부분은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침대 머리맡 근처 구석에 이르렀을 때 소리가 둔탁하게 바뀌었습니다. 텅 빈 소리,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달려가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마룻바닥 틈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판이 들리자 그 아래로 작은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낡은 쇠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는 꽤 무거웠고 비닐봉지로 한 겹 쌓여 있었습니다. 봉지를 열자 안에는 2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한 권과 하얀 봉투. 저는 그 수첩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최 여사님께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노란 매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제 남편 진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는 아주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침실에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나무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고 제 손은 너무 떨려서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진우는 강남에 새로 생긴 쇼핑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그의 팔짱을 끼고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댄 채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고 진우가 그녀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그녀가 진우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진우가 그녀에게 목걸이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진우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거래처 사장님 생일 선물로 샀다고. 그때 저는 사업상 관계를 잘 챙긴다며 그를 칭찬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모서리에 등을 기댔습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봉투 안에 있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최 여사님의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아주 단정했고 파란색 볼펜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쓰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는 진우 사장님의 일을 거의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쇼핑몰에서도 봤고 레스토랑에서도 봤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목이 메어 왔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에야 겨우 다음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침실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여자 귀걸이 한쪽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진우 사장님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객실 카드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사장님 핸드폰 화면이 켜졌는데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사장님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이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모님 가정사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은 제 손을 거세게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진우 사장님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모르게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사모님께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편지 맨 아래에는 최 여사 올림이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1년의 결혼 생활. 저는 줄곧 진우가 그저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웃음이 줄었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일 거라고. 하지만 그는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여자에게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수화기 너머 진우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했습니다. 나 오늘 손님 만나서 저녁 못 먹어.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손님이라니. 아마 호텔 손님이겠지.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요? 아니면 호텔이요? 진우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화기 속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그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20살 넘은 아가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고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누가 말했어? 부정도 해명도 아닌 누가 말했냐는 질문.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진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 여사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맞혔습니다. 그 말은 그가 최 여사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어디냐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어디냐고 물었어요. 나 바빠. 김진우 씨.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 지금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주차장에 서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진우는 즉시 말했습니다. 올라오지 마.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실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 모든 사진과 편지를 쇠상자에 다시 담았습니다. 진우가 이것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마룻바닥 아래에 공간에 다시 넣고 나무판을 닫고 나사를 조이고 침대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단 하나, 10분 전에 순진했던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빼고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저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저는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바쁘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아빠는 맨날 바쁘네. 아들의 순진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아들은 10살입니다. 아들은 이미 아빠가 집에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가 돌아와 함께 먹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민준아, 아직 안 잤어? 이제 자려고요, 아빠. 그래. 그는 저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화났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피곤하셔서 그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잠든 후 저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진우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는데 오늘은 잿더리가 넘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 없어.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서연 씨, 원하는 게 뭐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이혼하고 싶은 거죠? 진우가 냉소했습니다. 드디어 말이 통하네. 그 말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11년. 결국 남은 것은 드디어 말이 통하네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비서? 얼마나 됐어요? 1년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최 여사님이 쓴 편지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사랑해요? 진우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 애 옆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그 말은 또 다른 비수였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사랑이라 불리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 우리 이혼하자. 민준이는요, 내가 키울 거야.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법원이 바람 피운 남자한테 아이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진우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직업이 없어. 난 있어. 당신 뭘로 애를 키울 건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혼하자. 이 집은 당신한테 줄게. 하지만
회사는 내 거고 돈도 내 거야.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 씨, 후회하지 마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더 일찍 이혼하지 않은 거야. 저는 몸을 돌려 방을 나왔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최희 여사님이 떠난 건 단순히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진우는 서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역시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라이터 켜는 소리와 희미한 담배 연기가 복도까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바닥 밑에서 쇠상자를 발견했던 바로 그곳에서 익숙했던 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구석 하나하나가 제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최 여사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몇 년, 어쩌면 10년은 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배신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골똘하게 만든 것은 외도 사실이 아니라 최 여사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진우 사장님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모르게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1년간 집안의 재정 관리는 거의 진우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건설 자재 회사는 꽤 잘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매년 수억 원을 벌어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는 매달 제게 생활비를 붙여주었고 저 역시 여러 해 동안 모은 약 1억 원 정도의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재산을 말하자면 이 아파트, 자동차, 회사, 모든 것이 진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젯밤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도 내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고 제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진우가 회사 회계 서류 몇 개를 백업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회사 컴퓨터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옛날 폴더를 뒤졌습니다. 몇 분 후 2022년 보고서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았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숫자는 읽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매출, 비용, 계약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기 전까지는요, 그것은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한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액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5천만 원, 두 번째는 7천만 원, 세 번째는 1억 원. 저는 수취인 이름을 보았습니다. 유나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유나, 사진 속의 그 여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진우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그녀에게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에 적힌 총액은 이미 4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회사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 돈의 행방이 발각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결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주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준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는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이 뒤돌아서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민준이는 저를 몇 초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우와 꼭 닮았지만 어딘가 더 예민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빠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아들 앞에 쭈그려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른들 일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목이 꽉 메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준이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거실에 한참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부 사이의 개인적인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 있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아. 왜? 어머니 댁에 잠깐 들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북촌의 작은 한옥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혼자 지내셨습니다. 진우는 여러 번 함께 살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기가 익숙해서 좋다고 하시면서 1시간쯤 후 제가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물으셨습니다. 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작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너 진우랑 무슨 일 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걔 엄마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니.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뭘 알고 계세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전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그 애가 젊은 아가씨랑 같이 있더구나. 처음에는 직원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 애가 그 아가씨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았다.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즉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네가 왜 사과를 하니? 잘못은 그 애가 한 거지. 말을 마친 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 이혼할 거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이가 이혼을 원해요. 어머니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말했어? 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아주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알고 있니?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뭘요, 어머니?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래 진우 그의 회사가 온전히 그의 것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가 회사 지분 40%를 내 앞으로 남겨두셨단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민준이를 갓 낳았을 때였지. 네, 시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더구나. 너는 좋은 며느리라고. 나중에 진우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적어도 네가 기댈 곳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우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애는 말하지 않을 게다. 네가 그 사실을 알면 네가 그 회사 2대 주주가 되니까.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연아, 만약 네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구나. 저는 시어머니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지만
방금 들은 말을 다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지분 40%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니.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진우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애처로우면서도 엄한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더러 그 애랑 싸우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네가 그 애한테 무시당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배신당한 아내의 슬픔 대신 다른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냉철한 감각이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지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서류는 어디에 있나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짙은 갈색의 낡은 상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너를 대신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저는 상자를 보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소중하게 보관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주식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 박서연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건설 주식 40% 소유, 시아버지의 서명, 변호사의 서명,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지난 10년간 바로 제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방으로 부르시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셨지. 서연이는 좋은 며느리라고. 만약 나중에 진우가 변심하면 적어도 네가 기댈 곳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준이가 겨우 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과묵하고 온화한 분이셨지만 언제나 제게는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제게 남몰래 이런 길을 열어주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도 이 사실을 아나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알고 있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넌 모른다고 생각할 게다. 저는 희미하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진우는 항상 저를 회사 일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는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저 가정을 돌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가 저를 보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권리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예전에 아버님 담당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어머니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 말이지? 네. 그 양반 아직도 옛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게다. 내가 전화해보마. 그날 오후 2시쯤 저는 종로의 한 낡은 건물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이미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네, 변호사님. 저는 항상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것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몇 초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명하신 계약서예요.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지분은 아직 유효한가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서연 씨는 진우 씨 다음으로 이 회사의 2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법은 주주가 반드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아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회사 대표가 임의로 회사 자금을 다른 개인에게 이체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가 저를 보았고 눈빛이 즉시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요? 4억 원 정도요.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씨, 지금 진우 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합법적인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회사 자산 횡령입니다. 다른 주주들은 충분히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도 그럴 권리가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40%를 소유한 주주라면요. 사무실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는 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서연 씨. 네. 부부 사이의 일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선 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에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지러운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11년의 결혼 생활, 1년간의 외도, 내연녀에게 넘어간 4억 원,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40%의 회사 지분, 이 모든 것들은 흩어진 조각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자 아주 선명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이혼을 원합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권력도 기댈 곳도 없다고.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제가 그의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는 분 좀 만나고 왔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웃는데 어제처럼 눈이 슬퍼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믿지? 당연하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랑 같이 있어줄 거지? 민준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 언제나 엄마 편이에요. 아들의 단순한 대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십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제가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당신 기다렸어요.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TV를 끄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우 씨, 왜? 우리 회사 얘기 좀 하죠. 그의 눈빛이 즉시 변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 대해 뭘 아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차분한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빼돌린 4억 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만큼은요.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빼돌린 4억 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요.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정보, 어디서 얻었어? 그 질문에 저는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막 외도를 들킨 남편이라면 첫마디는 해명이나 최소한의 사과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해.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냥 알았을 리가 없어.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난 11년간 저는 한 번도 그에게 이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부부싸움을 할 때면 항상 먼저 양보하는 쪽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 없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당신이랑 상관없어.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저는 일어나 식탁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신 후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 4억 원이 합법적인 비용이었는지.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당신 뭐 좀 안다고 해서 날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그 계좌 거래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 이름이 유나인가 보죠?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제일 우스운 게 뭔지 알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 당신은 내가 그저 집에서 밥하고 애 키우는 여자인 줄 알았겠죠. 회사도 돈도 법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어요. 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요. 그 말은 무거운 돌처럼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몇 초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간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연 씨, 농담하지 마. 농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니에요. 그는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하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진우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은 40%.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셨어요. 진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다가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쩐지 오늘 당신이 그렇게 침착하더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 왜요? 어쩔 생각이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 당신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럼 이혼해요.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동의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가 냉소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얼마 원하는데? 그 말에 저는 문득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에는 제가 참여할 거예요. 진우는 저를 보았고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안 돼. 왜요? 당신은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죠. 당신이 날 막을 권리는 없어요.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 씨, 일 크게 만들고 싶어? 일을 크게 만들다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람 피우고 회사 돈을 내연녀에게 빼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일을 크게 만든다고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11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저는 그의 분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은 하되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제가 모든 장부를 확인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않는다면 뭐? 저는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방 안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서연 씨, 왜요?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더 이상 눈 감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환했고 차들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만이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최 여사님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침대 및 마룻바닥 아래에 뭔가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우리를 잘못된 삶에서 구해주는 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혼, 회사, 돈, 법적인 문제들 모두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고생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결혼은 이미 가장 중요한 기반인 존중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사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직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기에 침묵할 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훨씬 더 성숙하고 강인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마음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묘할 정도로 정신이 맑았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한 사람처럼 저는 평소처럼 민준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며 학교 얘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친구가 떠들다가 선생님께 혼난 이야기, 어제 축구 시합에서 옆반을 이긴 이야기,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다는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가끔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은 진우를 많이 닮았지만 눈빛은 저를 닮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아직 모르는 맑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학교 데려다 주실 거죠? 그럼 엄마가 데려다 줄게.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진우는 저희 모자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출근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얀 셔츠, 회색 넥타이, 모든 것이 평소처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몇 초간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아침 안 드세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바빠,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익숙한 듯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난 11년간 저는 거의 편하고 단순한 옷만 입었습니다. 가벼운 셔츠, 긴 치마, 집에 있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옷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옅은 베이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3년 전에 샀지만 거의 입은 적이 없는 옷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9시쯤 저는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서연 씨, 오늘 진우건설에 가보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주 자격으로 가시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십시정각 박 변호사님의 차가 진우건설 사옥 앞에 섰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 번 지나쳤지만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진우가 원치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저 역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회사의 커다란 유리문을 통과했습니다. 정면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
아주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김진우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여직원이 약간 망설였습니다. 혹시 약속은 하셨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변호사님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 회사 주주입니다. 여직원은 즉시 당황했습니다. 아, 네. 대표님실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이내 박 변호사님을 보고는 눈빛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회사에는 무슨 일로 왔어? 견학하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주주잖아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따로 얘기하자. 좋아요. 우리는 대표이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사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우가 제게 돌아섰습니다. 무슨 속셈이야? 어젯밤에 말했잖아요. 회사 장부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안 돼.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 법적으로 대주주는 회사의 재무 활동을 감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박서연 씨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진우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집안일입니다.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 일입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진우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아. 뭘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서류!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제게 시선이 닿자 멈칫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그 여자, 유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더 어렸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가벼운 화장에 몸에 붙는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진우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계신 줄 몰랐어요. 진우가 즉시 말했습니다. 유나 씨, 일단 나가 있어. 하지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습니다. 유나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김진우 씨 아내예요.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눈을 깜빡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를 몇 초간 쳐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경계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유나 씨라고 했죠? 네. 김 대표님 비서. 네. 저는 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참 친밀한 비서네요.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서연 씨. 하지만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1년 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유나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뭐 보통이에요. 회사에서 몇 억씩 받을 만큼 보통은 아닌가 보네요.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우가 즉시 나섰습니다. 서연 씨, 그만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아요? 회사 돈은 아무한테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진우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언젠가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집에서 살림만 하던 그 아내가 주주 자격으로 회사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나가. 이번에는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가 제게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 당신 지금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다른 사람의 침묵을 약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 침묵은 인내일 뿐입니다. 믿음이 배신당하고 존중이 사라졌을 때 그 인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가장 침착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인생의 진실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소리치거나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똑바로 서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유나가 나가고 대표이사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는 즉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는 제 맞은편에 서서 분노와 긴장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저의 등장은 명백히 그의 주도권을 빼앗아갔습니다. 서연 씨, 이제 만족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상패와 거래처와 찍은 사진들, 회사의 큰 프로젝트 현황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전에 제가 남편의 노력의 결실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주의 자격으로 이곳에 서 있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직 만족 못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뭘 더 원하는데? 저는 박 변호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최근 2년간의 재무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진우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 심하잖아. 박 변호사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김 대표, 이건 서연 씨의 권리입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계팀, 재무 자료 좀 가지고 올라와요. 10분쯤 지나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회계팀장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진우가 저를 데려갔던 회사 파티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를 보고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진우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회사 주주셔. 남자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가 나간 후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눈앞의 서류 더미는 꽤 두꺼웠습니다. 숫자들로 가득한 표, 계약서, 영수증. 예전 같았으면 봐도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 박 변호사님이 제게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매출, 비용, 투자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이체 내역서를 펼쳤을 때 심장이 살짝 찢는 듯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이체 내역, 수취인, 유나, 이체일, 3개월 전. 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보았습니다. 이 항목 설명 좀 해주시죠. 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님을 힐끗 보더니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투자금이야. 무슨 투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이 뭐죠?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8천만 원도 유나에게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억 원, 총액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옛날 파일에서 봤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단순히 액수가 아니라 그 아래에 적힌 작은 메모였습니다. 아너스 프로젝트 준비 비용. 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기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회사 계획이야. 하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당신은 여기서 일하지 않으니까. 저는 박 변호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시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저는 다시 진우를 보았습니다. 총 자본금이 얼마죠?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해볼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혹시 유나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았고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분노가 아닌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엉뚱한 추측하지 마. 저는 박 변호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아너스 프로젝트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진우는 항상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혼자 결정하고 제가 바깥에 서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확인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 씨, 왜요? 당신이 이러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만들 뿐이에요. 저와 박 변호사님이 대표이사실을 나왔을 때 회사 안에 많은 직원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표의 아내가 주주 자격으로 회사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듯 했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아무래도 서연 씨 추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너스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진우 씨가 회사 자금을 윤아 씨 명의의 다른 회사로 옮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붐볐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회사 자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회사를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추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노란 햇살이 작은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삶이 이 집과 저녁 식사와 남편을 기다리는 밤들로만 채워져 있던 시절을 그때 저는 제가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배신이 감정적인 문제에서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숨기고 속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큰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숨길 수 있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에서 귀감이 되는 점은 그녀가 처음부터 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완벽한 선택지를 주지 않지만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기회는 항상 줍니다. 그 후 며칠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밥을 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저녁 먹으러 오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녀간 지 사흘 후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네 변호사님, 사람 시켜서 아너스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화기 너머로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 씨 추측이 맞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6개월 전에 설립된 신생 회사더군요. 대표는 윤아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확인 사살을 당하니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3억 원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억 원. 참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진우가 윤아에게 보낸 돈이 그 숫자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주주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윤아 씨 한 명뿐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윤아, 자금은 진우건설에서 아너스 프로젝트.
모든 조각이 하나의 분명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진우는 그 여자와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나무들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기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아픔도 분노도 아닌 실망감이었습니다. 11년의 결혼 생활 끝에 제가 믿었던 남자가 저를 상대로 이토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하세요. 진우는 잠시 서 있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우리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좀 줄게. 얼마나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망설였습니다. 3억? 저는 희미하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3억? 참 공교로운 숫자였습니다. 당신은 3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돈은 원하지 않아요.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투명성이요. 제 대답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나와 유나 씨 사이의 일은 내가 인정할게. 하지만 회사는 상관없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아너스 프로젝트는 뭐죠? 그 질문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빨리 알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서연 씨, 날 뒷조사한 거야? 아니요. 그냥 알아본 거예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그냥 개인적인 프로젝트야. 진우건설과는 상관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우건설의 돈과는 상관이 있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진우도 따라 나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의 도시는 언제나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다른 감정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제가 말했습니다. 왜? 당신, 내가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솔직한 대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요? 당신은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신이 내가 관심을 갖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진우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베란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 씨. 이 일이 스캔들이 되는 건 원치 않아. 회사의 타격이 클 거야. 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회사 생각을 해요? 정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왜 유나 씨에게 돈을 보냈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그 여자와의 미래였을 겁니다. 그 여자 사랑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익숙한 대답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배신을 저지르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고 가볍고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습니다. 새로운 여자가 더 쉬운 이유는 그녀는 자신과 함께 힘든 세월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서연 씨, 왜요? 우리 조용히 끝낼 수 없을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럼.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 재산, 책임, 그리고 민준이 문제까지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진우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내가 민준이를 키우고 싶어. 안 돼요.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것은 저였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을 새운 것도 저였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것도 저였습니다. 진우는 아들의 유년기 대부분의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빠야. 맞아요. 하지만 키운 사람은 아니죠.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응, 시간이 좀 필요해. 뭘 할 시간이요? 회사 문제를 해결할 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얼마나 필요해요? 3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3주 후에 저는 모든 것에 대한 회계 감사를 요구할 거예요. 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제가 더 이상 쉽게 타협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3주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진우 사이에는 명확한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것, 집안일에 대한 필요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혼이나 회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제가 민준이를 학교에서 막 데리고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수화기 너머로 아주머니의 차분하고 느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고향에는 잘 도착하셨어요? 네. 전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와 다 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집 마당에 서 계신 듯 했습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최 여사님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제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전화로는 좀 그렇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최 여사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있어서요. 제가 거길 가면은 괜히 폐만 끼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폐를요? 아주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네, 제가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아세요? 그 질문에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난 날부터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가족의 불화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일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뭐가 있는데요? 최 여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뭐가 무서우셨는데요? 아주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진우 사장님이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될까 봐요. 그 말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아주머니, 대체 뭘 알고 계신데요? 사모님께서 직접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요? 제 고향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갈게요. 최 여사님은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꼭 혼자 오세요. 진우 사장님께는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최 여사님은 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그렇게 서둘러 떠나야만 했을까? 그날 밤 진우는 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있을 때 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서연 씨, 나 내일 출장 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디요? 부산. 얼마나요? 아마 이틀 정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많은 설명 없이 최 여사님을 만나러 갈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차를 몰아 서울을 떠났습니다. 최 여사님의 고향은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마을길 양옆으로는 논과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헤맨 끝에 아주머니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을 얹은 소박한 단층집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마당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사모님, 직접 운전해서 오셨어요? 네. 아주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은 아주 간소했습니다. 나무 탁자 하나,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녹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웠다고 하셨잖아요. 뭐가 무서우셨던 거예요? 최 여사님은 마당을 쳐다보며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사모님. 네, 진우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던 거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를요? 네. 언제요? 한 달쯤 전에요.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왜요? 최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제가 집에서 이상한 거 본 거 없냐고요? 예를 들면 사모님이 자기 핸드폰을 훔쳐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제가 사모님께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최 여사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또 다른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최 여사님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청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사모님 댁에서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이건 최 여사님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 사장님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청소하다가요. 처음에는 그냥 두려고 했는데 그가 통화하는 걸 듣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무슨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만약 회사 일이 발각되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요. 무슨 준비요? 아주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준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가 사모님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최 여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주주시잖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저는 손안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우가 정말로 회사 자금을 윤아의 회사로 빼돌렸고 나중에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혼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인 저 역시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외부인이 진실을 가장 명확하게 봅니다. 최 여사님은 그저 가사도우미였지만 감정적인 얽힘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진심은 지위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기꺼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손안에 USB를 쥐고 있었지만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물건이 거대한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안에 뭐가 있는지 보셨어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무서워서요. 아주머니의 대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는 컴퓨터 같은 건 잘 몰라요.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사장님이 이렇게 꽁꽁 숨겨둔 거라면 분명 작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안의 USB는 생각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을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보았습니다. 제게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간소하고 값비싼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여성이 제게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네. 제게 이 사실을 말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최 여사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아주머니는 마당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나중에 제 자신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화려한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 여사님 댁을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길은 제가 왔을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제 손에는 USB가,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 안에 진우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있다면, 만약 아너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모든 것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진짜 전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2시간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서현 씨. 변호사님을 뵈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 서재에서 찾았어요.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열어봤습니까? 아직요. 그럼 한번 열어보죠.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은 아너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저와 박 변호사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엑셀표, 계약서, 그리고 동영상 폴더 하나. 저는 엑셀표를 먼저 열었습니다. 몇 초 후 박 변호사님이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제 생각대로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님?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자금 이동 계획서입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진우건설에서 아너스 프로젝트 회사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동되는 자금. 액수는 4억 원이 아니라 거의 12억 원에 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억 원이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완성되면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다른 파일들을 계속 열어보았습니다. 토지 매입 계약서, 투자 계약서, 모든 것이 유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떤 서류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동영상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한 카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는 먼 구석에 설치되어 있어 몰래 촬영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진우, 다른 한 명은 유나였습니다. 소리는 약간 작았지만 내용은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언제쯤 보내줄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늦어도 2달 안에는, 진우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전부 당신 이름으로 해야 해. 유나가 웃었습니다. 부인한테 들킬까봐 무섭지 않아요? 진우가 냉소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주주라면서요? 상관없어. 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여자도 같이 책임져야 해. 그 말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를 몰라.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서윤 씨. 네. 이제 상황이 이해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방패막이로 쓰려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아너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주주 측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정지 화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남자가 결국 저를 상대로 가장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인생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계산적인 배신도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진 진실이라도 결국에는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나타났을 때 무시당했던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박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불을 밝혔습니다. 눈앞의 도로에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신호등의 빨갛고 노란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USB는 제 가방 안에 있었지만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더 이상 USB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진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거야. 11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결국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을 겁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엄마 기다렸어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밥 2공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꽤 오래 기다린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네, 나중에 커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해. 뭔데요, 엄마?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 아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해서 회사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응,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모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서연 씨,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수화기 너머로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주 간단하지만 또한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진우건설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40%의 지분을 가진 저는 그 총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열리면 모든 재무자료는 공개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사모님, 네, 대표님,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요, 인사팀 좀 만나러 왔어요. 여직원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회사의 모든 임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진우가 그 공고를 읽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막 저녁 식사를 다 치웠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오늘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벌써 알았나 보네요. 방금 공고받았어. 그럼 됐네요. 진우는 저를 보았고 그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일을 크게 만들 셈이야? 아니요. 그냥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뿐이에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내가 말했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내 지분을
돈으로 사주겠다고요? 얼마 줄 건데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7억. 저는 희미하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전보다 액수가 커졌습니다. 아마 그도 위험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당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난 회사가 타격받는 걸 원치 않아. 이미 당신이 타격을 줬어요. 제가 즉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진우는 얼어붙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진우는 몇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서연 씨, 원하는 게 뭐야? 이미 말했잖아요. 투명성이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이제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진우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그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증거 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책상으로 다가가 가방을 열고 USB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USB를 보았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몇 초간 저는 그의 눈에서 명백한 공포를 읽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USB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멍청한 짓 하지 마. 멍청한 짓이요? 그래, 이 일이 터지면 회사는 무너져.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건 누구 때문이죠?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USB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걸 말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당신은 모든 재물을 공개하고 아너스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해요. 진우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그건 안 돼. 그렇다면 저는 USB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법에 맡기죠.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진우가 진정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인생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내는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침묵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명확히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침착하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배신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배신당했을 때에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만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에 진우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건물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조용히 걸었고 더 작게 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힐끗 보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표의 아내가 사실은 회사의 2대 주주라는 소문이. 저는 지난번과 같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서 작은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눈빛이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고 오직 침착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6층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회의 테이블 왼편에 앉아 있었고 회사의 다른 소액주주 2명도 와 있었습니다. 회계팀장, 프로젝트 팀장, 몇몇 고위 임원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의 시선이 제게 몇 초간 머물렀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아주 교묘하게 감춰진 긴장감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팀장이 일어나 회의 소집 이유를 낭독했습니다. 본 임시 주주총회는 회사 지분 40%를 소유한 박서연 주주님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낭독을 마친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그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회사의 재무 투명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고요. 저는 단지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회계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자금이체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가 당황하며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는 매출, 비용, 투자 내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말을 끊기 전까지는요, 개인에게 이체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방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회계팀장이 망설였습니다. 그 항목은 프로젝트 비용입니다. 무슨 프로젝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너스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 소속이 아니지 않나요? 외부 투자인데 왜 회사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죠?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보시죠. 왜 회사 돈이 유나라는 사람 명의의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회의실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을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진우는 저를 보았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연 씨, 이건 사적인 자리가 아니야. 맞아요. 저는 지금 회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진우건설에서 아너스 프로젝트 회사로 거의 12억 원을 빼돌리려 한 계획에 대한 자료 말입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계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지금 날 모함하는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보시죠. 저는 USB를 회의실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벽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재무 파일들이 나타났고 계좌 이체 내역과 계약서들이 보였습니다. 유나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카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우와 유나, 익숙한 대화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여자도 같이 책임져야 해. 회의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변호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들 상황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막대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추가 유출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주주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 설명해봐요. 진우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내연녀에게 돈을 보내는 게 전략적 투자라고요? 그 말에 회의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진우가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회의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든 주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회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임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겠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예전에는 항상 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오직 패배감 같은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마침내 명확해졌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종 잊는 것은 속임수 위에 세워진 모든 계획은 조만간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더디게 올 수는 있지만 거의 빠짐없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나타났을 때 남는 것은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정직과 책임에 대한 교훈입니다. 네, 현대적인 회사 회의실 안 38세의 한국 여성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재무비리 증거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앉은 주주들은 긴장한 표정이고 사업가인 남편은 테이블 상석에 선 채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극적인 비밀 폭로의 순간 회의실 안은 밝은 대낮의 빛으로 가득하며 영화적인 16:9 비율의 화면에는 어떤 글자도 없습니다. 그날 회의 이후 모든 것은 아주 빠르게 변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진우건설은 내부 회계 감사를 위해 진우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모든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진우건설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거의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직후 바로 회사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회사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으로 민준이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준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알록달록한 레고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엄마 기다렸어요. 그 익숙한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깥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몰아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잠시 보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무슨 슬픈 일 있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봐? 엄마가 피곤해 보여서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아이는 저를 한동안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아빠랑 엄마가 예전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건 알아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변화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네, 나중에 어떻게 되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회의가 끝나고 사흘 후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는 저를 몇 초간 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고 그저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계감사 끝났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당분간 경영진이 맡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진우는 의자에 앉아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물러날 거야. 그 대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요?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는 없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몇 주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오직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 회사 그만뒀어. 아너스 프로젝트도 중단됐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응, 미안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첫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듯한 우리 이혼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투지도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저와 민준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진우건설은 회계 감사 후 구조조정을 거쳤고 저는 여전히 40%의 지분을 유지했지만 경영권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새로운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는 잔디밭 위를 뛰어다니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들을 그리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짜 삶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모님, 요즘 사모님이랑 민준이 잘 지내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희 둘 다 잘 지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문자를 보며 문득 아주머니가 서울역에 서 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침대 밑 마룻바닥 아래에 뭔가가 있어요. 만약 그날 아주머니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여전히 거짓된 결혼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오래전에 변해버린 남자를 여전히 믿고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우리를 잘못된 삶에서 구해주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 이것 좀 봐요. 아이는 하트 모양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예쁘지? 제가 웃었습니다. 예쁘다. 민준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오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잃었을 때에도 여전히 옳은 것들이 곁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도나 돈 혹은 깨어진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한 인간이 진실이 밝혀진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 초반부를 들으시면서 아주 익숙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남편을 믿고 청춘을 바쳐 가정을 돌봤지만 어느 날 자신이 속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아내의 이야기. 그것은 결코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연 씨가 분노에 휩싸여 복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과 아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침착함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3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결혼에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때 결혼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우 씨는 감정적인 배신뿐만 아니라 아내의 지성과 인격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둘째, 여성은 때로 약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연 씨는 소란을 피우거나 절규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해결 방식입니다. 셋째, 인생에서 때로 우리에게 진실을 보게 해주는 사람은 혈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저 가사도우미였지만 옳은 것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인간의 가치는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진우 씨라는 인물에게 만약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고칠 수 있는 실수가 있지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명성, 가족, 신뢰.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삶에 대해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연 씨에게는 제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삶과 아들과 새로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온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세요. 때로는 행복이란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든 가정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있으며 그저 어딘가에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 조언이 필요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언제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쩌면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이 모든 이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주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